네, 시선 분산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떤 뭐 집이나 뭐 친지분들 안녕하시죠? 집중호우로 피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직접적으로는 뭐 피해가 있다는 소식은 못 듣는데 워낙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비가 또 계속 온다고 하니까 지금 뭐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그런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비가 그쳐도 하루 이틀 사이에는 이 좀 약해진 집안 때문에 산사태가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그쳤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두 분은 직접 수해를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다행히 그러진 못했는데요. 저는 젊을 때 네. 한번 겪어본데 진짜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가 사는 곳이 도시 전체가 잠겨가지고 허리까지. 그래서 이제 그 1층에 살고 있다가 수채구멍에서 막 물이 역류하는데 순식간에 역류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 방송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대피하라고 했는데 대피하라고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딱 나오니까 뭐 허리까지 이미 물이 차올라가지고. 맞습니다. 그래갖고 뭐 어떻게 이제 그 모텔 찾아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겨우 방에 안에서 이제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냥 계속 TV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네. 물이 빠지고 난 다음이 심각하죠. 더 심각하죠. 예.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묘사하기가 참 힘들죠. 처참합니다. 예. 저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 저는 이제 고향이 경남 마산인데 마산에는 또 옛날에 한번 예전에 뭐 사라 태풍 사라는 정말 1978년 이럴 때 왔던 것이 이제 태풍 사라였고 본인이 연세가 어떻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태풍 매미로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차단막이 해안가로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 지하차도로 절대 차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충북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뭐 대비할 엄두가 안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이제 따져 묻더라도 아예 운전자분들이 비가 오면 지하차도로 가지 마세요. 아예 안 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되게 예고되어 있는 자연재해였는데 이걸 인재로서 막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정부가 더 좀 책임 있게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 교수님 연결했는데 지금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직후에는 지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뒷순으로 밀렸다. 뼈 때리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집중호우 된다고 예보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었느냐? 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해본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선 분산 시작을 해보죠.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가 됐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2%. 직전 조사보다는 6%포인트가 하락하는데 이 하락 폭이 6%포인트가 올해 들어 하락 최대로 하락이 된 겁니다. 최대 낙폭이었고. 예, 최대 낙폭입니다. 부정은 3%포인트가 더 올라가서 57%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정당 지지율은 안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최대 낙폭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리얼미터 조사까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미 이제 3주 연속 상승하던 것이 꺾였던 지난주 월요일 우리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꺾였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자, 긍정평가는 38.1%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가 더 내려갔습니다. 부정평가는 58.9%로 0.9%가 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 변화폭은 크지 않지만 직전 조사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1%포인트 내려온 리얼미터 조사인데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겠죠. 저는 두 가지가 다 공히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라팔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직후에 좀 더 여론이 악화됐고 또 하나는 양평이죠. 뭐니 해도 양평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6%포인트는 낙폭이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PK 지역이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거의 10%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어휴. 그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라파엘 그로시 총장 방한 이후에 이제 사실상 일본의 방류가 기정사실화되고 뭔가 추가적으로 해소된 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 수산물이나 횟집이나 이 관련된 산업이 많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이 PK 있고. 지역은 아무래도 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네, 그 그렇습니다. 영향이다. 또 하나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갤럽 조사도 그렇고 공이 MZ 세대가 내려갔다. MZ 세대는 김종뱅크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이슈보다는 상대적 박탈감, 땅이죠. 땅이면은 지금 이슈 중에서는 이제 양평,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뭐 땅 이슈, 의혹이 되는 그런 이슈가 되는데 특히 2021년에도 LH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많이 이탈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탈했던 것이 MZ 세대거든요. 그 MZ 세대의 여파가 그때 있었던 직후에 LH 사태 직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까지 영향을 줬고요. 서울 또 부산 그리고 네. 6월에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 대표가 되는 데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MZ 세대의 중요성이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MZ 세대가 이번에 빠졌다. 이건 다분히 이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논란 이 부분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2.9%포인트인가 그렇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낙폭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4몇 %포인트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낙폭이. 경기 인천도 지난주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발표된 조사를 보더라도 수도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수도권은 다른 이유보다는 PK 지역은 후쿠시마 오염수라면 수도권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의 어떤 직격탄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장기화된다면 내년 총선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또 연결되는 이제 거죠. 김종배 그 이야기 하셨지만은 지금 비 피해 관련된 책임 소재 이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어떤 식으로 또 지지율에 어느 폭으로 영향을 주느냐 쇼핑 논란 어느 만큼이나 그죠? 네. 예, 이것도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 배종찬 소장이 소개해준 2개 여론조사 결과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와중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쇼핑 논란 이거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반영이 봐야 안 돼 되는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음 주 어떻게 이제 반영이 돼서 나타나느냐,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배종찬 소장이 2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조사 추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은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본격적인 국내 일정들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물론 가장 우선순위는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주에 정부 여당이 좀 발동시켰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온라인에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 이 문제를 이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하나의 이슈로서 끌고 가서 풀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꽤 많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지난주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 노동청 그 공무원 발언. 예, 그렇죠. 딱 접하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굉장히 문제적이다. 우선은 전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냐면요. 그걸 어떻게 노동청 관료가 알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대개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오고 그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는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성과 여성도 비교해서 예, 청년과 청년이 아닌 층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나눠가지고 전형적으로 일정 부분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갈라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 당사자는 그 사람들이 놀러 가는 걸 어떻게 아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조차 확인하기 힘든 이야기를 어떻게 그 직업 공무원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첫 번째로 의아함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하는 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태도, 그 실업급여 수급자 다움을 요구하는 자세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 지점이 있는데요. 실업자 다움을 전제하고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질이 궁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지금 특히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적대기를 입고 통곡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논평까지 나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것은 고용보험을 낸 당사자가 낸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가가 어떠한 굉장히 이 단어가 조심스럽긴 한데 김은지 기자 지금 흥분한 거 처음 봤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막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오늘 반드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달래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흥분을 야기시키는 유발시키는 흥분 유발자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이런 발언이. 근데 그 발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뭐냐면 이렇게 한 사람의 시각을 전체의 의견인 양 이렇게 확대 해석되는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이 유발됐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상이겠죠. 아 그래 보이더라.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확대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김종배 앵커나 김원지 기자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단지 이 말만 했을까? 아니면 다른 노동청의 다른 관계자나 노동 관련 전문가가 과연 이런 말만 했을까? 이런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유독 왜 이게 부각됐을까? 그러니까 뭔가 또 하나의 타겟이 정해지는 거죠. 봐라. 이렇게 되는 행태를 보니까 시럽급여가 아니라 시럽급여 메이플 시럽인지 이게 토스트에 발라 먹는 그거 아니냐 달콤한 거. 그 실업급여는 이제 그 여당 정책위 의장이 한 네, 발언이죠. 박대출 의장이 실제로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시럽. 네. 그러니까 이제 시럽이 아니라 시럽 우리가 실업이 아니라 실업. 시럽 그렇습니다. 달콤하게 받아 먹는다. 실제로 그런 SYRUP입니까? 하여튼 저기 네. 빵에 발라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비꼬는 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실업급여를 이제 적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왜 필요하고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위상이고 또는 우리보다 더 나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야. 봐라 이게 실업급여 타가는 애들 보니까 진짜 상태 안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냥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건 카르텔로 실업 카르텔로 이제 묶어둘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게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그 주최한 그 토론회 자리였었잖아요. 공청회 자리.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이 이제 이 문제를 띄웠다고 봐야 되는데 띄운 이유가 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제도적인 목적, 그러니까 제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작동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의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애초에 나온 이야기는 제도 개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나온 말이 그 소위 말하는 실업급여라고 해서 그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행태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는 마치 제도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가지고 간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개혁 이슈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정말 이걸 바꿀 의지가 있느냐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이런 부정수급 이슈는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과연 이 부정수급 이슈가 이 전체 이 실업급여 이슈에서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근거도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에 좀 부족하거나 혹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저는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이제 들었던 생각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업급여 문제는 사실 최저임금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왜 이 타이밍에 실업급여 문제를 띄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그 전에 이제 보고사항에 먼저 실업급여 제도 개선 얘기는 꺼낸 게 몇 달 전이긴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쑥 들어갔다가 다시 꺼낸 게 이게 최저임금 문제와 연동을 하면서 최저임금 관행적으로 보면은 최저임금은 사실은 노사 대표가 의견 접근을 못해서 공익위원들이 결국은 키를 쥐고 공익위원들 안이 거대로 뭐 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다. 여러 차례 있었죠. 그건 정부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 최저임금. 무석진 교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10,000원 못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바가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봐야겠지만 정말 이런 예상에 맞다면 최저임금이 너무 그러니까 올라서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로 실업급여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실업급여의 문제를 부각을 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들이 하나의 여론적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노동정책하고도 연결되겠죠. 노동정책하고 연결돼서 최저임금도 그렇고 최저임금 이야기를 할 때 실제 그만한 생산적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동과 관련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뭐 회계가 노조에서 투명하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또는 그 외에 이제 재정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나오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좀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최저 한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액으로 결정이 돼도 되는데 그 이상의 실업급여를 타가는 도덕적 해이도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련해서 이제 주도권을 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한 게 오늘 아침 일찍 아주 아침 일찍입니다. 제가 부지런하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우리 또 박 PD께서 굉장히 예리한 키워드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실업급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연결어가 안 나와요. 그 말씀 뭐냐면 노동개혁이 중요한데 지금의 1년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과 뭔가 연결될 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용은 노조, 뭐 집회, 또 시위 대응 이런 쪽으로 되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노동개혁이라 불 만한 연결될 수 있는 이슈들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노동개혁 그런데 이제 개혁 지금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데서 이 자리를 가지고 나온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텅 비어 있고 공허한지를 지금 배 소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정 부분 정치적 기획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이제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이제 복지 정책을 선보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왔던 복지 여왕이라고 하는 키워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당시에 흑인 여성이 그러니까 딱 그 사회 스테레오타입화 되어 있는 약자이지만 굉장히 부정수급해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죽은 남편 4명의 명의로 12개 보장 카드를 가지고 60개 이름 가짜 이름 만들어서 이제 복지수당 가져갔다 이런 식의 가상의 인물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워딩으로 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호응을 많이 입어서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복지 재정의 확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을 좀 뭉치게 하려고 하는 기획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과연 이제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업급여 레토릭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안액 이런 것들을 최저임금의 몇 % 이런 식으로 정해버렸는데 그렇죠.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업급여 그러니까 받아 먹어도 그러니까 띵까띵까하고 노니까 이게 이제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가파르게 오른 결과일 수도 있다. 이 점을 그러니까 부각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러니까 뭐에서 고용보험의 어떤 재정을 급속히 악화시켜 가지고 재정 개선이 지금 발등에 불이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코로나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는 지금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된다라고. 바로 하는 그 것인데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재정에 있어서 어디에 이제 먼저 어떻게 집중 투입을 해서 무엇을 지금 보완할 것인가라고는 정책 방향의 문제, 정책 철학의 문제가 또 여기서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업급여 문제를 제기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또 바탕에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실업급여만 갖고 타도 띵가띵가 일하고 놀 수 있다 보니까 구인난을 더 심화시킨다. 이래 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거냐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재정개혁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잘못 쓰여지고 있는 돈이 이제 실업급여에서 지출이 되고 있다. 그러면 실업급여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가 재정에 다른 막대한 재정을 차지하고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오히려 손을 봐서 실업급여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이건 비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자발적 실업. 내가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아니 나 일 안 할래. 여기 실업급여 안 주어집니다. 비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주어지는 것이 직전 급여의 얼마 몇 %, 또 최저 한액이 정해져서 지급되는 것이 실업급여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실업급여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그러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이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걸 충분히 지급에
지금 채용과 관련된 이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인난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채용에 대한 수요보다도 채용 공급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정부에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했죠. 그러면은 좀 지금 기업과 상당히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각 기업에 대해서 대규모 채용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노력해달라. 이런 협력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실업자들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또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소기업의 이 근무 기반을 좀 더 높여달라. 제고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표현을 할 때. 그럼 실제 그게 됐느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 이것도 사실은 노동개혁과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우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러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 어떤 논란이 빚어냐면 기본소득이냐 실업급여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본소득 이런 건 아니고 실업급여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그렇죠. 이슈를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는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MBC에서 잘린다.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실업급여를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MBC 종신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아무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그 강조점을 둬서 추진했던 상당히 역점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효과적이었고 의미 그렇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근데 있는 지금 사실이죠. 실업급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이익을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 여론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후보 시절에서부터 굉장히 고역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실업급여 문제는 굉장히 타겟팅이 잘못된 것이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낸 자료들을 보면 실업급여 받은 뒤 재취업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61.3%가 새 일자리도 임시일용직이라고 하고요. 30세 미만은 일시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82.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는 그런 설마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그걸 구분을 못한다는 건 난센스이기 때문에 설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본 인식에 이건 사회보험이잖아요.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거의 그러니까 부조의 성격으로 그래서 현금성 복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는 실업자다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태도를 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사고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당히 또 글로벌 스탠드로 인식들을 하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생활을 했었고 그러셨나요? 네, 뭐 예. 깜짝들 놀라시죠. 설마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전혀. 네네. 그러니까 뭐 더 말씀드리면 뭐 일본에서도 공부했고 네, 홍콩에서도 공부했고. 그럼 네. 도대체 몇 개국을 하시는 겁니까? 자, 말은 우리말만 제가 잘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실제 실업급여 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곧잘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은 실업급여를 타고 또 다른 직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업급여는 지극히 이제 당연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왜 그래야만 사회적 안정성이 이제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 실업급여의 규모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실업급여 줄이라는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얼마 전에 이른바 이제 재정 관련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화당에서는 통과 안 시켜줘. 그럴 때도 끝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그 노숙자들 좀 도와줘라. 심지어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가지고 이러는데 노숙자 이야기 나와 꺼내지도 못하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이에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이런 큰 제도를 바꿀 때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발표되는 이 대안은 또 관련된 발언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는커녕 아까 우리 항상 차분했던 김은지 기자의
흥분과 분노를 유발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책이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김문재 기자가 분노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했던 이제 그 공청에서 나왔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실업급여 제도를 제도의 측면에서 접근을 안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비리 내지 부정부패의 차원에서 처단해야 될 성질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요 얘기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제 문제의식에 굉장히 가다 있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이제 반카르텔 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선언했잖아요. 이권 카르텔 척결. 예. 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 정부의 성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엔 사실은 정부의 이름은 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인데요. 이 윤석열 정부가 특이하게 자기 정부 성격을 과거의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처럼 반카르텔 정부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그 연장선에서 결국은 지금 굉장히 정치와 정책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수사와 감사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정부 공무원들이 워낙 안 움직이고 복지부동한다 이런 식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단순히 이제 복지부동했던 것이 수사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정부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확실해졌다 이런 식으로 카르텔 때려잡고 부정부패 잡으면 되는구나라는 것이 정 부서에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상 전 부처가 검찰화되는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담합 수급 이런 거 잡아낼 거라고 저와 통화할 때 한 3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죠. 지금 이제 시간상 빅데이터를 보셔야 되는 시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올려주세요. 네. 가령 이제 어떤 건 분명히 뭐 입건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건 또 입건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자비가 되는 게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했던 그 모델을 따와서 입건 카르텔로 또 대상화하면 되겠다 하는 적용시키면 되겠다 그런 또 인식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빅데이터 오피니언 라이브로 지난 이제 10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를 보시면 정부 경제 그다음에 뭔가 특별히 실업급여에 이게 연관인데 윤석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오고 벌금도 나오고 뭔가 특별하게 이 실업급여에 대한 게 뭐가 연관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가 없어요. 근데 정부와 경제 그다음에 민주당 국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실업급여가 정치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네 이런 걸 일단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아주 그 이채로운 게 실업급여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청회 그 발언이 상당히 그렇죠. 논란이 됐으니까 다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저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한 계기는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중으로 지금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실업급여와 무관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겠죠. 근데 입건 카르텔을 보시면은 입건 카르텔도 정부, 경제, 헌법, 국민.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재명 대표가 왜 등장합니까? 등장하죠. 왜냐하면 이 입건 카르텔의 연결고리에 또 이재명 대표도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입건 카르텔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 범주로 보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실업급여도 그렇고 입건 카르텔도 그렇고 다 경제가 있고 정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실업급여, 입건 카르텔 이런 연결고리가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감성연관으로 한번 보시죠. 네. 감성연관으로 보면 실업급여와 입건 카르텔인데 실업급여는 오히려 그래도 긍정이 한 31% 나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뭔가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개선하자.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은 수급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달콤하다는 거는 이제 실업과 연결되는 거 실업급여가 아니라 토스트에 발라먹는 시럽, 그 달콤하다는데 그 외에는 논란, 우려, 허위, 비판 뭐 등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실업급여는 긍정이 31%고 부정이 높긴 하지만 근데 입건 카르텔은 긍정이 14%예요. 부정이 85%입니다. 의혹, 특혜 의혹, 괴담, 논란, 비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고지고대로 이 이건이겠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이게 정말 우리가 타도해야 될 이건 대상이겠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적은 비율로. 근데 대부분은 부정이 85%니까 뭐 적반하장, 범죄, 진상, 위기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카르텔화 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가 수긍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볼 게 없는 게 이권 카르텔 그 척결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고 그렇죠. 부정부패 척결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이 14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권 카르텔이나 부정부패하면 지금 그 뇌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를 집단이 어디겠어요? 기득권층이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는 층.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권 카르텔의 주범, 부정부패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척결하겠다고 하는 대상을 보면 누굽니까? 노조,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버리면 공감지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하면 인식되는 게 이건 카르텔 그러면 반대편이구나. 이런 인식으로 가면 곤란해지는 거죠. 아니 사회적 의를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의 주범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뭔가 미스매치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오히려 저게 지금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것이 그러니까 이걸 어떤 척결 그다음에 수사 처벌 어떤 사법적 측면에서 접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방향성에 있어서 그러면 카르텔의 주범이 누구고 부정부패의 주범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타겟 설정에 있어서 뭔가 국민이 공감을 안 하는 부분들 이게 더 큰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연관어 그 검색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배종찬 소장이 일관되게 시럽을 빵에 발라먹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커피에 타먹는 건 제가 봤는데 빵에 발라먹는 거 맞아요? 그 메이플 시럽. 예, 예. 아 그런가요? 그 예. 캐나다, 안 먹어봐서. 캐나다가 유명해요. 아 미국 갔다 오셨 유학파시니까. 네네. 유학파시. 캐나다가 내세우는 게 홍콩에서도 시럽을 단풍이- 빵에 발라 먹어요? 그렇죠. 홍콩하고 또 시럽 캐나다가 뿌려서, 연결이 돼요. 예. 달아서 어떻게 먹어? 그 빵을 그러면? 아, 단 거 싫어하시는구나. 네. 예. 아, 전 계속 아니 전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계속 궁금해서 아, 시럽을 빵에도 발라 먹나? 토스트 같은 것들이죠. 잼 발라 그냥 잼 발라 먹는 건 제가 잼 아는데. 발라보는 자꾸 먹는 그러시면 거 원종뱅크라고 부를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 그렇구나. 아, 시럽도 빵에 발라 먹는군요. 네네. 설탕 처먹어 본 적은 있었는데. 네. 빵에다가. 박 PD님이 적당히 하라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네. 마무리할까요? 예, 아, 예. 김문지 기자 한 말씀 해야죠. 예, 오늘 뭐 아무래도 이 이슈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가 왜 그랬나를 조금 되짚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보험은 저는 한국 사회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우리 사회를 한 발 나아가게 만들었던 사실 세계 어디 내놔도 부럽지 않게 잘 만든 우리 사회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대보험.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단견적으로 혹은 이렇게 어떤 범죄와 범죄 아닌 것으로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좀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좀 목소리를 높였던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좀 특히나 그것은 각자 도생 시대에 우리 사회 연대감을 깰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더욱더 좀 정부가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래서 한번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지금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실업 그러니까 잘리기 전에 월급이 얼마였든지 간에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180 몇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받아서 뭔 호의호식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네? 왜? 네. 부정수급자가 있을 수 있겠죠. 어디에나 전부 다 어떤 구멍은 있는 법이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기초노령연금에 부정수급이 없을 것이며 아동수당에 부정수급이 아예 없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없애자. 근데 이제 손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응?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면 되고요. 하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상한액은 맞는지는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아니, 제가 옛날에 한번 그렇게 본 기억은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우리가 격앙됐을 때는 좀 단 걸 드셔주셔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침에 단 거는 좀 필요하죠. 뇌 활동 진작을 위해서. 맞습니다. 시럽 먹으러 갈까요?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